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최동주 숙명여대 교수 그리고 김태일 영남대 교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전망 그리고 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4.13 총선 격전지를 정리해보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주제로 한 국회 연설을 처음으로 합니다. 시정 연설은 매년 해왔습니다만 이 현안 연설은 내일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국가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이런 이 대통령의 인식이 내일 국회 연설에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동주 교수,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글쎄, 대통령께서 요청을 해서 열리는 그 비정기적인 연설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이제 의회에서 열리는데 대북 문제 접근에 있어서의 단합과 협조를 매우 정중한 어투로 요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하나는 향후 대북 핵 관련 제재에서 우리의 그 단호한 의지가 이제 강력하게 표명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 이것이 독트린 수준으로 가서 일종의 주요 국가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요구하고 중국과 소련의 추가 제재 혹은 제재에 대한 일종의 압박의 워딩이 가해질 경우에는 사실은 향후 신냉전 구도를 형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독트린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국내 통합을 위한 호소형 연설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강도에 따라서 그 사실은 대외적인 폭발력도 지니는 그런 네. 연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태일 교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의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바라기는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이번에 개성공단 이 중단과 관련된 대통령의 어떤 향후의 계획을 진지하고도 충실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구해 왔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또 통일 대박론이나 이것으로부터 큰 선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느낌들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구난방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여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김정은 제거론도 있고 뭐 핵무장론도 있고 이런 중구난방의 얘기들을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연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국가 위기 상황일수록 국민이 하나된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일 대통령 연설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 정치권에서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뭐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혼란스럽게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 김태일 교수가 지적하신 대로 여권에서도 이 정제되지 않은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들이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권에서는 개성공단 중단을 선거를 염두에 둔 무슨 북풍 공작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여야의 움직임을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에는 김태일 교수께서. 이 결정이 갑작스러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여든 야든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측에서는 그런 갑작스러운 결정에 따른 설명을 충실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통일부 장관의 발언 번복 같은 것들은 오히려 여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의심케 만드는데 오히려 의혹을 이제 북돋워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더 솔직한 그 소통을 여야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그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액션이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동안에 모색해왔던 여러 가지들을 포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개성공단에서 시작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되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든지 중국 1대1로하고의 연대라든지 그다음에 2013년도에 우리가 8.14 합의를 해서 어떤 정세의 영향도 받지 않게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의미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향후에 3월, 4월에 연이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있고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사실은 총선까지 연계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물리적인 반응이 어느 정도 사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이런 강수가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의도가 어느 정도 담겼다라는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 아까 저 김태일 교수가 내일 대통령 연설에서 이 국가안보 상황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중심으로 한 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심으로 한 국가안보 사안에 좀 집중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맞으면 이 국가안보 사안을 다른 정치적 사안과 섞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겠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정치권도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서로 근거 없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여나 야나 이걸 선거와 연계해서 이 발언을 좀 남발해가지고 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 불필요하게 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이 대통령 연설과 관련해서 내일 오전 대통령 연설을 직접 아마 모든 TV가 생중계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판단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이 판세 분석을 좀 두 분께 주문드렸습니다. 원래 이 선거를 앞두고 뭐 판세 분석하고 예측하자고 하는 게 이 교수들이나 이 평론가들이 제일 좀 어려워하는 대목인데 뭐 어쩌다가 두 분이 지금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부터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예. 뭐 정치 1번지 뭐 강남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종로가 정치 1번지 같습니다. 예, 가상대결 조사를 보면 뭐 정세균, 오세훈, 박진 이 세 사람을 주로 합니다. 예, 뭐 녹색당의 하승수 후보도 있습니다만 정세균, 박진에서는 정세균이 좀 앞서고 오세훈, 정세균에서는 뭐 오세훈이 좀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아마 이런 조사를 반영한 거겠죠. 새누리 후보 선호도에서도 오세훈이 박진을 한 10%포인트 정도 앞서는 걸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뭐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이고 지금 이미 60일 정도 아직 뭐 50여일 남긴 시점에서의 조사이기 때문에 뭐 참고 자료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 점을 전제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최동주 교수. 일단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지역이 새누리당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의원의 지지율이 어느 후보랑 붙든 간에 35% 선을 넘어서는 네. 수준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최근에 그 추세 중에 지켜볼 만한 것은 다소 압도적이었던 오세훈 정세균 구도에서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는 축소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향후에 지금 정국이 대북 관계로 인해서 경색 정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박진이라는 후보는 외통위원장을 지냈고 국제정치 전문가이고 외교안보에 특화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분인데 종로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에 대한 정치 능력보다는 상징적인 정치인을 좀 선호했다라는 그런 과거의 경험을 본다면은 저는 지금의 오차 범위 내에서의 그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두 후보에 대한 지지율의 차이 네. 같은 것들은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좀 높지 그래요? 않을까 하는 예, 생각. 김태일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오세훈, 정세균 이 두 분의 차이가 조금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점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그 명망성이나 또 정세균 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야권 내 비중을 볼 때 그 이제 대선 주자급 양당의 대표급의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게임은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를 아주 박빙의 승부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있어서 야당이나 이 야성향이 다소 좀 강하다. 뭐 그건 의석수로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야권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분열되어 있는 상태고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적 요소가 좀 변화가 돼서 어느 지역이나 뭐 상당한 혼전이 이루어질 거다. 다들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종로를 우리가 좀 짚어봤는데 뭐 다른 수도권의 다른 지역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양당이 또는 여야가 어떤 전략으로 수도권 선거를 임하는 게 좋겠는지요. 김태일 교수께서 먼저 야당 쪽을 한번 먼저 짚어주실래요? 야당은 아무래도 뭐 그 야권 연대를 어떻게 하느냐가 승부의 요처가 연대 안 아니겠습니까?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안 한다고는 얘기하지만 수도권에서 연대는 아마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호남에서는 뭐 마음 놓고 경쟁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수도권에서 소선거구제 하에서 2등, 3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당 차원이 아니더라도 선거구별로 그런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안 한다고 해놓고 그거를 막판에 어쨌든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선거구별로 이루어지는 뭐 연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공격은 똑같이 받겠죠. 네, 물론입니다. 뭐 네. 그런 공격을 감내하고서라도 야권 연대를 해야만 적어도 야권 연대 말고는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2, 보시는군요. 3등 아무리 알겠습니다. 다투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예. 새누리당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새누리당의 전략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이 경선과 공천과 관련된 그 과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좀 사실 의구심이 들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김태일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두 가지로 지금 그 키워드를 느끼고 있는데, 또 아마 일반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끝까지 가겠다, 전국의 후보를 내겠다. 네. 지금 전국의 후보를 낼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네네. 끝까지는 당신 외에는 아직 어느 누구도 그 국민의당의 리더가 말한 기억이 제가 나질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공멸의 징후가 지금 요번에 그 여론조사에서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11개 지역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될수록 선거 시기가 다가올수록 우세 지역에서의 야권의 연대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전략을 여쭤봤더니 야당 야권 연대 얘기를 다시 하셨는데, 뭐 역으로 얘기하면 야당이 야권 연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새누리당의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두 분 다 야권 연대가 제일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뭐 국민의당이 과연 전국적으로 후보 낼 수 있겠는가? 14일 현재 시점으로 선관위기가 집계한 걸로는 87곳에서 양당 후보가 함께 등록을 했다 그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이거는 호남 30지역을 넘어서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등록이 될 거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로 어쨌든 국민의당도 후보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알고 말씀을 좀 나누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지역에 뭐 또 다른 관심 지역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노원병을 또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보면 뭐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젊은 후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이준석, 이동화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준석 새누리당 후보가 상당히 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철수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격차가 좀 더 좁혀질까요? 또 역전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 정도에서 다시 차이가 벌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태일 교수? 아마 이준석 후보가 생각 이상의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초기에 진입할 때 아마 그 프레임을 잘 짠 게 그 효과를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어 얘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거 구도를 토착 후보와 외래종 사이에 경쟁으로 이렇게 틀을 짰는데, 일정하게 그 본인이 거기서 성장했다고 하는 그 알리바이를 뒷받침함으로써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알리바이라고 하니까 무슨 범죄 저지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근거를 갖게 되었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정하게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 이 선거는 아마 전국적인 이슈 속에서 네. 편이 갈려지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 말씀은 역시- 무슨 말씀입니까? 안철수 후보가 다소 유리하게 선거전이 전개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좀 전망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차별화된 선거 마케팅 능력을 계속 보여줄 것이냐. 관건이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두 후보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은 일괄 들여다보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젊은 층에게 호소하고 있고 이미지가 비슷하죠. 이미지가 또 유사하고 같은 이제 이 젊은 기업인 출신이고, 결국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이 제3당의 리더로서 정말 확고부동한 자리를 지키면서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는 리더로서 부상하면서 야권의 연대를 모색하는 그런 어떤 화합의 리더십이나 주도의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네. 전 부가표가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 노원병도 안철수 의원의 전략보다는 이준석 후보의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힐 거냐가 1차 변수가 된다 이런 두 분의 분석이시네요. 하지만 사실은 기존에 지금의 최근에 그 이 경향을 보면은 특히 새누리당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기존 정치인이 아닌 지역에 예. 이 인물을 영입했을 경우에 그다지 알겠습니다. 폭발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 국민의당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창당과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이 노원병이라는 지역구에 이 몸이 묶이는 것이 이 당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 또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그래서 뭐 비례대표로 나가고 전국 유세로 다녀야 되지 않느냐. 뭐 하여튼 이런 얘기인데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 이 전략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 안철수 의원이 노원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일단 초선을 지낸 지역이고 지역에 대한 애착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옮긴다면은 저는 강남 정도에서 여권의 후보하고 한번 붙을 수 있는 아니, 그래서 지역구를 옮기는 게 아니고 비례대표로 예. 비례대표로 옮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전혀 없다. 봅니다. 지역에 기반한 정치를 할 어떻게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비례대표 흔히 그 마지막 번 아주 그 경계선에 번호를 받아가지고 네. 치열하게 전국적인 전선을 만드는 것이 네. 이제 선거운동의 일반적인 그 예의였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안철수 의원이 뭐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초선 의원 그것도 재보궐 선거로 초선 의원이 된 지역을 버리고 뭐 다른 지역을 가거나 비례대표로 가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 중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이 부산 서구라는 지역구를 고수했는데 그러나 선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등록을 해놓고 전국 유세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의 유권자들이 아니 그 영수미가 전국을 다녀야지 우리 여기 지역은 걱정 마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한 리더십이 있을 때 가능한 전략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이 노원병 유권자들과 그동안 맺어진 관계에 따라서는 지역구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몸은 또 지역구에 묶이지 않는 뭐 이런 전략도 구사 가능하지 않냐 뭐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참조로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포 갑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안대희, 노웅래, 강승규 뭐 세 사람이 조사 대상입니다. 근데 안대희와 강승규 이 두 새누리당 후보도 치열하고 노웅래 대 강승규, 노웅래 대 안대희 하니까 뭐 이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김태희 교수. 안대희 최고위원이 그 명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지내시고 또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이미지를 국민들로부터 얻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대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선거 초반에 이렇게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가면 선거 조금 운동이 진행되었을 때 예. 인지도가 높아지고 네. 지역 내에서 그분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그 이제 접하게 될 때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안대희 본다면 후보 현재보다는 경우에는-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안대희 후보 경우에는 추가 상승 요인이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뭐 안대희라는 그 이름만 알 뿐 혹은 이름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마포갑 지역의 데이터를 좀 들여다보니까 화이트 칼라가 블루 컬러보다 적었다가 화이트 칼라의 그 증대하는 속도가 네. 확대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 하나 있고 여전히 지역에 그 기반을 두고 오랜 기간 거주한 이 마포 유권자들이 토박이 분들이 많으세요. 많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봤을 때 지지율이 3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 누구랑 붙었을 때도 35%에서 40%의 지지율이 30% 더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야권 지지율 통합해도 30%밖에 안 되는데 40%에 가까운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노웅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 기반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사실은 되는데 네. 결국 벼랑 끝 승부를 하게 되겠지만은 후유증은 스크래치는 어찌됐든 간에 새누리당의 경선 후유증이 스크래치의 그 하나의 여지로 남아 있어서 과연 새누리당이 유리할까에 대해서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이 지역의 지역 특성이라든지 또는 뭐 노웅래 후보가 아버지 이 노승환 부의장부터 시작된 오랜 이 정치 기반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이 신인인 안대희 후보가 도전하는데
조금 힘이 붙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십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노웅래의원으로 사무총장, 네, 당내 알겠습니다. 사무총장까지 두 진행 분이 중입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약간 엇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항을 이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출마를 하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국민의당 최원식 의원이 이제 이 수성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를 보면 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우 교수? 현재 여론조사 뭐 수치상으로 보면 뭐 송영길 전 시장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이런 구도는 뭐 그대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뭐 특별히 저 여권 후보가 가지고 있는 뭐 특성이라든지 또 네. 확장성 같은 것들이 그다지 보이질 않는 것으로 보아서 예. 현재 이런 어떤 분포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겠나. 아, 이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이 분포가 그대로 유지되면 송영길 전 시장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선거구 획정 대상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강화와 인천 서구 을이 한 지역구인데 인구가 늘어서 서구을이 따로 떨어져서 독립선거가 되면서 강화가 개항을과 합쳐지는 식의 선거구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아직 전망입니다. 이 경우에 지금 강화 서구는 저 안상수 전 시장이 재보궐선거를 거쳐서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상수 대 송영길 대결이 혹시 성사될지도 모른다. 네 번째 매치가 됩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거구 획정 대상 지역을 전제로 뭐 가상으로 또 질문을 드리는 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 질문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호남에는 광주 광산을도 있고 또 이 곡성 순천 지역도 있습니다. 이 광주 광산을은 권은희 의원이 이 국회의원으로 있는데 국민의당으로 지금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섭 전 의원이 복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사가 됐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이용섭 전 의원이 상당히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 쪽에 있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냐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두 후보의 특성이 반영된 조사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두 후보의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수치를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권은희 후보의 경우는 재보궐선거로 들어갔습니다만은 그 진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었고 또 의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뭐 뚜렷한 어떤 자기 색깔을 만드는데 성공했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권은희 후보의 지지율은 상당히 이렇게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용섭 후보는 이제 뭐 여러 차례 장관급의 요직을 지냈고 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 책임자도 역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 개인의 어떤 그 평가가 호남 지역에서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뭐 당시에도 좀 아깝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이 개인 경쟁력이 반영된 것이다. 이게 네, 호남 그렇습니다. 민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저는 김태우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그 후보 투입이 비정치권에서 온 경우, 이 심지어는 정책권에서 장관 출신이 온 경우에도 지금 폭발력이 굉장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투입된 후보들이. 네. 그래서 현 국회의원이나 전직 국회의원 혹은 전 지자체 선거, 단체장 혹은 고위 당직을 지내거나 아주 높은 수준의 정책 경력을 지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예상 외로 높고 네. 투입된 후보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후보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센세이셔널한 측면을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네. 이거는 능력에 대한 정치적 능력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좀 뭐 바람직한 그럼-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호남 민심은 어떤 것 같습니까? 호남 민심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합입니까? 어느 쪽이 우세하다 국민의당이 조금 더 얘기할 수- 우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민의당이 다소는 앞서 있다. 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도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 전남 순천 곡성 지역입니다.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이 재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더불어민주당에는 김광진 의원이나 노광규 후보가 도전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당에는 구이승 후보가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보니까 여러 경우의 수를 조사를 해도 이정현 후보가 2배 이상 이기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이변 또는 기적이 일어날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개인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예. 지역에 충실한 국회의원이 그 정도 당에 대한 지지율이 10%임에도 불구하고 30%가 훨씬 넘는 35%를 더 넘어서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에 매우 충실했다는 것을 다소 과오가 있고 현장에서는 좀 비판이 있을지언정 이런 구도가 사실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지역색의 탈색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그건 경북 쪽에서 지금 대구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정현 현 의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허수로 보이지 않는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김태일 교수. 대구의 김부겸 의원 전 의원과 네. 또 호남의 이정현 의원이 짝을 이루면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역주의 구도가 조금 약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두 분이 갖는 어떤 인물 경쟁력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정현 의원이 약간의 논란을 유발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개인의 헌신성이라든지 네. 또 지역의 밀착력 이런 것들이 그 지역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결과가 지금 여론조사에 알겠습니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 구도나 어떤 이 당을 넘어서 개인 경쟁력에 주목하면서 지지가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좀 발전적이다. 지금 김태일 교수 계속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중간 점검 이게 선거판 이제 초반이라 뭐 하여튼 한번 짚어봤습니다. 주요 지역을요. 앞으로도 좀 선거 상황 봐가면서 이런 자리를 좀 더 몇 번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